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다중인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다중인격장애의 정식 진단명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다중인격장애라 흔히 불리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해리성 장애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으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A라는 인격이었을 때는 B라는 인격이었을 때를 기억 못하고 B라는 인격이었을 때는 A와 C를 기억 못하면은 우리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리성 장애로 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해리성 기억 상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다쳐서 기억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만 쏙 잊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며 중요한 걸 잊어먹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만 쏙 잊어먹으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만 잊어먹으면은 그거는 해리성 기억 상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일어나지만 해리성 둔주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있다 갑자기 제주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CCTV 같은 걸 보니까 일상생활을 갖다 잘 해왔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리성 둔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드물게 가끔씩 영화에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파리 텍사스라고 많은 분들이 봤던 영화에는 해리성 둔주에 빠진 트래비스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해리성 기억 상실 하면 떠오르는 분은 뭐니 해도 우리 본 아이덴티티의 제이슨 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하게 되면 떠오를 수 있는 거는 23개 아이덴티티가 되겠지요. 심지어 100개의 인격이 한 사람한테 존재하기도 합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내가 A라는 인격이 되면은 B라는 인격이었을 때 발생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여러 개의 인격을 가졌어 하면서 여러 개의 인격이었을 때의 일을 전부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문득 생각나는 게 있지요. 바로 빙의입니다. 남의 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남의 혼에 남의 인격일 때도 있고 나의 인격일 때도 있고 그거를 우리는 빙의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엄밀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그것도 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인 유령이나 귀신이 아닌 만약에 악마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역시 악마가 하나의 인격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있게 되지요. 그러나 때때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혼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 둘이 아니라 여럿이었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마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해당되게 됩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우리가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고 하듯이 본캐에 해당되는 인격이 있는데요. 이 1차선 정체성은요. 대체적으로 조금은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우울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격은 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납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격은 드러나면서 1차선 정체성인 인격을 갖다 야단치기도 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격이 있다 그러면요. 정해진 시간마다 자꾸 본인이 나타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인격들 사이에서 우열의 관계, 경쟁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있게 되면은요. 요 각각의 인격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게 돼요. 좋아하는 영화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어떤 인격은 너무너무 얌전하고 고상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인격은 굉장히 쌍스러운 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요. 순간순간 다른 인격이었을 때를 기억 못하다가 보니까요. 나의 삶에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굉장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통 50% 이상의 환자분에서는 10개 이하의 인격을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드물지만 100개의 인격을 내 안에 지닌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떨지 생각해 볼까요? 하루는 24시간인데요. 100개의 인격이 전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은 1시간에 도대체 몇 개의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까? 그분의 삶은 또 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보통 인격이 바뀌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 걸리면은 휙 바뀌는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느낌이 이상하고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원래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할 때는 다른 인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내가 하나의 인격일 때 다른 인격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환청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조현병일 때의 환청과는 다르게 되지요. 그래서 해리슨 정체성 장애에서 다른 인격이 이야기를 하거나 나에게 말을 거는 것과 조현병 환자분들의 환청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해리슨 정체성 장애에서는 내가 각각의 인격이었을 때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기억이 달라져요.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인생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다르게 기억해요. 각각의 인격이 기억하는 자신의 생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인격에 있는 동안은 나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서의 기억이 안 나는 거의 특징은요, 시간과 관계가 없이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과거 게 좀 기억이 덜 나고 요 최근 게 기억이 더 나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 인격일 때 저 인격일 때 서로서로 기억하게 되는 것과 서로서로 망각하게 되는 게 엉망이 된다는 게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보통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본인의 삶이 이상해서 환자분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을 기억상실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가 왔어요. 난 주문한 적이 없어요. 했더니 내가 틀림없이 주문했대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떡 보니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이거를 훔쳐서 했나? 해킹을 했나 생각하게 되지만 이런 일이 쌓이다가 보면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현병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공황장애에서의 해리 현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CCTV를 장치하던 환자분이 본인을 확인했을 때 완전히 다르게 생활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해리선 정체성 장애로 진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틀림없이 내 안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항상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은 스스로 주관적으로는 기억이 비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의사들이 의심해야 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뇌전증이에요. 뇌전증이 걸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온몸을 떨면서 쓰러지다가 깊은 잠에 빠지는 전형적인 뇌전증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축두엽 간질이라는 뇌전증 증세에서는 가끔씩 옆에서 볼 때는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뇌전증 뇌파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건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일관된 것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는 뇌전증이고요. 진짜 우울증이 심하고 집중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머리가 느리게 작동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몇 시간이 통째로 기억이 안 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이제 우리는 우울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기면증과 관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걷다가도 그냥 확 하고 잠이 와요. 본인은 그동안 비게 되니까 그 비는 동안에 다른 인격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수도 있겠지요. 약물 중독인 경우도 굉장히 흔해요.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필름이 끊기는 거지요. 필름이 끊기고 나는 몇 시간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그대로 말도 하고 생활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이 필름이 끊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잊어먹었어요. 친구랑 같이 술 마셨거든요. 똑같은 식당에 가서 똑같이 술을 먹고 똑같이 필름이 끊기니까 똑같이 물건을 갖다 잊어먹을 때 가서 그 물건을 확인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놓고 그냥 집으로 갔답니다. 이런 경우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보다는 조금은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얼마나 흔할까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은요, 10년에 2명 정도였대요. 그러나 1960년대부터 영화 소설에 등장하게 되면서 내가 혹시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아닌가 물어오는 환자분들이 급증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캘리포니아에서 10명의 여성을 무참하게 살인한 케네스 비엔치라는 살인범이 자기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도 감옥 안에서 다른 인격체처럼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인격이었을 때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인격이었을 때 사람을 죽은 건 아니니까 이거를 심신상실로 인정해야 되나 아니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케네스 비안치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대한 책을 읽고 연기를 한 게 밝혀지게 됐지요. 그래서 원래의 성을 갖다 언도받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 정신의학회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정식 진단명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진단이 미국에서 많아지게 되었지요. 그 전에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인 것 같더라도 거의 없는 질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진단되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의사들에 의해서 진단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전문적으로 잘 치료한다는 분한테 환자분이 몰리게 되니까 그분의 눈에는 더 많은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가장 그래도 꾸준히 영향을 주었던 거는 역시 또 법정인 거예요. 어떤 분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뭔가 그래도 양형 자료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딱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구치소에서 생겼다, 교도소에서 생겼다. 그럴 때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의 1%에서 1.5%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살아가면서 경험한다 라는 논문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다중인격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조현병인 경우도 있나요? 우리가 조현병에서 발생하는 망상 중에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카그라스 증후군이지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우리 가족의 뇌를 갖다 차지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 가족이 아닌 외계인한테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다른 존재로 변한다는 게 카그라스 증후군에 해당이 돼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아는 굉장히 나랑 원수가 얼굴을 바꿔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너 왜 그때 그랬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황당하게 되지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누구누구잖아? 그럼 이분은 얘기하거든요. 난 그 사람 몰라요.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지요. 이런 경우는 프레골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똑같이 조현병인 환자분들은요, 나 자신이 뇌를 다른 존재한테 지배당했다가 분열된 여러 가지 인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거는 왜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아니냐? 해리성 정체성 장애면요, 내가 다른 인격이었을 때를 기억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망상을 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한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정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리플리는 리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복제인 거지요. 복제 카드가 있듯이 남의 삶을 복제해서 사는 거예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미국 여성 추리 작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 리플리라고 주인공의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신분 사기는 굉장히 흔해요. 하나의 신분 사기는 굉장히 항상 나를 갖다 VIP로 포장해요. 마치 자기애성 인격장애처럼 누가 자기를 떠받들어 준다는 게 신분 사기를 치면서도 중요한 거고, 또 하나의 신분 사기의 특징은요, 나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사람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쪽으로만 하게 되지요. 그러나 신분 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냥 세 글자, 범죄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은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그런 거를 도용해요. 요새는 SNS에서 딥페이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절대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본캐를 항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만약에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면은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들켜야 되지요. 아이들에게도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발생하나요? 아이들한테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진단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상상 속 친구라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이미지너리 프렌드라 그래요. 상상 속 친구는 3세에서 10세까지 아이들의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요. 어렸을 때 상상 속 친구가 있다 그래서 조현병이 될 확률이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12살쯤 되면 사라지고요. 상상 속 친구가 아이들은 알고 보니 지능이 높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상상 속 친구는 그냥 막연한 상상 속 친구일 수도 있고요. 공포 영화에 나오듯이요. 엄마 나 빌리랑 놀았어. 엄만 보고 빌리가 어딨니? 상상 속 친구인 거지요. 그런 현상을 갖고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포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상 속 친구는 때때로는 만화 캐릭터거나 히어로가 되는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히어로가 상상 속 친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히어로가 상상 속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용감하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때때로 상상 속 친구는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결국은 12세가 되면서 사라진 상상 속 친구를 위험에 닥치게 되니까 다시 우리 무의식이 불러내서 그 상상 속 친구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지만 그 친구는 이제 우리 주인공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못 나타나고 허물어지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또 때때로 아이들은 상상 속 친구의 다른 변형으로 자신이 액션 히어로다라고 하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마치 액션 히어로처럼 자기가 힘이 났다고 생각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절대로 흉내내서 하는 행동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모든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 아이들이 잠깐 내가 그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거를 갖고 미성년자한테 우리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진단하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절대로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단이 맞는가 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진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만 돼요. 평소에 나와 다르게 회사에서는 다르게 움직여야 되지요. 계약할 때는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선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대하고 악한 사람한테는 악하게 대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살다가 보면은 타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천년만년 갈 것처럼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을 옮기고 나서는 연락이 딱 끊어지는 친구도 있지요.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다중인격장애에 대한 심리적 수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과거에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로 유령이라든가 빙이라든가 신들림으로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안에 악령이 들어왔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서 정신증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조현병 환자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짜 지금의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똑같은 모델이 생기게 된 거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 우리의 불후의 명작 지킬과 하이드 씨인 거예요. 그러나 지킬과 하이드 씨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진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 약물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이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약물 중독에 의한 거기 때문에 순수한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었던
영국의 산업혁명의 시기부터 대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대하면서 나의 진심은 무엇인가, 타인의 진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뭔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 다중인격 장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 모두는 살다가 보면은 때때론 내가 누군지 모를 때도 있고요. 내가 아닌 척 해야만 될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관련된, 해리성 기억장애와 관련된 영화는 해마다 나오고 우리는 똑같은 줄거리를 똑같이 보면서 또 똑같이 놀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